안녕하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선수의 모든 것 풀스토리 상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스카우트 H, 대한민국 최고의 해외 축구 전문 기자, 축구 분석 전문 기자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수상과 최근 활약들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고 이적설까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독일에서 프로 경력을 시작했기 때문에 독일 축구에서 있어서 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죠? 예, 독일에서 오랜 기간 살기도 했었다 보니까 좀 잘 아는 편에 속하죠. 독일 시절에 대해서 알려진 얘기들도 많지만 꽤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도 많이 있고 또 오래전에 또 독일 생활을 했다 보니 지금 또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시고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모르는 얘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독일 시절 풀스토리 그리고 독일 시절의 비하인드 스토리 알려지지 않았던 모든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흥민 선수 떡잎부터 달라다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독일에 갔고 또 아주 어린 나이에 바로 두각을 나타냈어요. 예, 일단 육민관 중학교에서 이제 동북고등학교 넘어가가지고 3개월 정도 이제 동북고를 다니다가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엘리트 그 관리 차원에서 교환학생을 이제 해외로 많이 보내잖아요. 그냥 과거에 지동원 선수도 레딩으로 갔었고 남태희 선수도 그랬었고. 이 시기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 선수하고 같이 이제 분데스리가로 갔었거든요. 이건 근데 약간 좀 교환학생식으로 많이 보내긴 해요. 제가 브레멘에 있었을 때도 브레멘에도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건 교환학생 차원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거나 하진 않아요. 유럽 진출이 아니다. 근데 거기서 두각을 드러내는 경우에는 스카우트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바로 그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교환학생으로 갔음에도 굉장히 열심히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함부르크 그 스카우트라던가 아니면 지도자들의 눈을 사로잡았다는 거죠. 그 정식 함부르크 유스 선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그 독일 분데스리가 이제 유스리그에 참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17세 이하 분데스리가 북부리그에서 15경기에 출전해가지고 9골을 넣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거의 나오지도 못했었어요. 왜냐면은 자기네 유스 선수들 쓰는 건데, 교환학생인 거니까 다시 돌아갈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손흥민 선수는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15경기 9골이라는 기록 자체도 대단한데, 이 여건과 상황과, 그리고 굉장히 어린 나이였던 걸 감안한다면, 이건 조금 이제 남다른 타고난 천재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록이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 당시에 또 연령별 대표 선수이긴 했었죠. 솔직히 말하면은 이때 2009년 17세 이하 월드컵 때 함부르크가 이때까지는 손흥민을 확실하게 그래도 영입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17세 이하 월드컵 때 이때 손흥민 선수가 굉장한 활약을 펼쳐줬거든요. 원래 이때는 에이스가 손흥민이 아니고 이종호라던가 윤일록이라던가 그리고 이강 선수가 더 유명하긴 했었거든요. 또 K리그 유스 출신으로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았고 실제로 이 선수들도 잘 컸고 해외 진출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 대회에서 3골을 넣었죠. 특히 알제리전이라던가 나이지리아전에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구단들이 손흥민 선수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블랙번도 영입을 제의를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르크가 완전 영입을 하게 된 거죠. 교환학생을 넘어서. 함부르크의 연습생 느낌, 교환학생 수준으로 있었던 상황에서 17세 월드컵에 참가를 했고 이때 사실 저도 기억하는 요즘 손흥민 선수가 또 보여주는 기가 막힌 중거리포를 넣으면서 또 이때 17세 월드컵이 막 초창기긴 했어도 이름 있는 팀들을 제치면서 또 8강까지 갔기 때문에 또 이때는 또 하나가 이제 박지성 선수가 이미 프리미어리그에 가서 뭔가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17세 이하 월드컵에서는 첫 8강 진출이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뜨거워지니까 함부르크가 일단 넌 여기 있으니까 계속 우리 선수다 라고 계약을 하면서 함부르크 유스 2년 차를 맞이했는데 역시 득점이 계속 이어져요. 일단 경기 숫자가 적은 이유가 그러니까 17세 이하 월드컵 때문에 그 대회가 10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기를 거의 빠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거의 후반기만 뛰었는데 19세 이하 분데스리가 북부리그에서 11경기에서 6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밑에 레기오날리가 노르트라고 있는 건데 저거는 2군 팀인 거거든요. 프로 경기죠. 그 4부리그인데 4부리그에서도 6경기 출전 기록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19세 이하는 너한테 너무 좁다. 그냥 승격을 시킨 거예요. 이때가 만 17세였거든요. 월반한 거고 사실 하신 대로
이거는 유스리그가 아니라 프로 경기를 뛴 거다. 네. 프로에서 골까지 또 넣었어요, 한 골을. 네, 그래서 이제 만 17세의 나이에 사부 리그에서 이미 뛴 경력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미 사실 천재적이다. 이런 그 16세, 17세 나이 때 네. 월반하는 선수들이 네. 다른 선수들보다 좀 앞서가는 면이 있는데 네. 그런 선수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였는데 이때 부상이 좀 있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10-11 시즌을 앞두고 네. 프리시즌 평가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9경기에서 9골을 넣으면서 아, 엄청나게 이제 관심을 불러 모았어요. 1군 프리시즌 경기 뛴 거죠. 그렇죠. 예, 네. 1군 프리시즌을 뛰면서 그러면서 1군 데뷔하겠다. 네. 그리고 심지어 뭐 빌트지 같은 데서도 가장 주목해야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을 뽑았거든요. 네. 괴체 등과 함께. 네. 예, 그랬었는데 하필이면은 그 평가전 마지막 평가전이었던 네. 첼시하고의 경기에서 네. 거기서도 스피스도 그가 카르발류하고 테리를 제치고 골을 넣었거든요. 네. 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카르발류의 백태클에 종족골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2달을 결장을 해야 됐었죠. 네, 이때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은 프리시즌은 호날두다 이런 얘기가 들을 정도로 예. 프리시즌에 정말 강하고 또 많은 골을 넣었던 손흥민 선수고 이때도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사실 첼시가 말씀하신 그런 주전 선수들이 나온 상태에서 예. 뭔가 보여줘서 아주 큰 기대가 모였던 그런 최고의 예. 유망주였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부상을 낳고 좀 1군 예. 데뷔를 했어요.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이제 프랑크푸르트하고의 포칼 2라운드에서 이제 교체 출전해가지고 그 프로팀 데뷔전을 가졌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3일 뒤에 열렸던 쾰른하고의 이제 분데스리가 10라운드 경기에 선발 출전해가지고 만 18세 3개월 23일의 나이에 그래서 이게 당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함부르크 역대 3위였거든요. 네. 쿠츠코비치하고 에메르송.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손흥민 선수가 부상이 없었으면은 그렇죠. 2위가 될 수 있었어요. 네. 2위가 될 수 있었는데 만 18세에 에메르송보다 더 빠르게 데뷔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부상 때문에 저 위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손흥민 선수보다 뒤늦게 네. 데뷔한 바그노바는 2018년, 요나단 타는 2013년. 아르프는 2017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가 등장 당시에는 정말 센세이션한 그 함부르크 최고의 유망주였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 최고의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력을 보시면 정말 이 유럽에서 정말 어떤 연고도 없이 17세, 18세의 나이에 프로 선수로서 이제 활약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건 손흥민의 재능이 이미 월드 클래스인 느낌이 좀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시기 함부르크는 지금이 아니죠. 그렇죠. 더 좋은 함부르크였죠. 그가 북독의 명가였죠. 예. 그 분데스리가에서 유일하게 전 시즌을 뛰었던 전통의 팀이었고요. 그래서 함부르크에만 이제 분데스리가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야 뭐 2부리그로 내려오고 힘든 시간들을 막 겪으면서 이제 함부르크를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못 보는 상황들이 좀 있었지만 이때 손흥민 선수가 뛰던 당시만 하더라도 분데스리가를 대표하는 명문팀 중에 하나. 그리고 토트넘도 없고 아스날도 없는 유럽형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팀의 이런 유스팀에서 최고의 기대를 받던 손흥민이니까 이게 뭐 나 뒤늦게 되기만 성한 게 아니다. 원래도 천재 소리를 들었던 선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그 바로 데뷔전에서 환상적인 골 넣었죠. 그가 뒤에서 넘어오는 거를 골키퍼가 각도 좁히고 나왔는데 그렇게 톡 쳐가지고 골키퍼 제끼고서는 골키퍼 키를 넘겼죠. 그러고 넘어가가지고 바로 이제 골을 넣었었는데 이게 함부르크 구단 역대 분데스리가 최연소 골이었는데요. 그 전 최연소 골이 이제 그 만프레드 카이츠라고 독일 역대 최고의 오른쪽 풀백 중에 한 명으로 뽑히거든요. 이 선수가 그가 바나나킥이라고 그러니까 그 표현이 실제 독일에서도 해요. 바나나킥이라고 하는데 바나나처럼 휘어져서 크로스가 갔다. 그래서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올리던 선수였거든요. 독일 역대 최고의 오른쪽 풀백 하면은 포그츠하고 람하고 카이츠하고 이렇게 세 명이 뽑혀요. 그런 선수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이전에 최연소 득점자였는데 그걸 이제 39년 만에 깼다는 거죠. 물론 그 기록이 아르프한테 깨지긴 하지만은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가 등장 당시에는 함부르크 유소년 선수 출신의 기록들을 깨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도 기록 파괴자였다. 그때도 남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가 좀 의미 있는 기록이 있어요. 이 골이 여기서 멈추지 않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경기는 연달아서 교체 출전했다가 또 다시 선발 출전했던 13라운드 하노버하고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었는데요. 이 멀티골이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 역대 최연소 골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분데스리가 최연소 멀티골인 거죠? 그러니까 산초 선수가 그 다음 2위인 거죠. 만 18세 216일로. 여전히 손흥민 선수는 분데스리가 역사에 지금 이름이 남아있는 최고의 유망주였다. 그러니까 18세 나이에 멀티골이라는 거 사실 거의 이 정도면은 바로 이제 데뷔하자마자 주전급으로 도약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이 정도의 기록을 남겼다면 당연히 현지에서도 독일에서도 꽤 기대를 보냈을 것 같은데 현지 반응은 어땠나요? 예, 뭐 그러니까 일단 뭐 독일 현지 언론들은 이건 조금 과장이 포함된 거긴 하지만 메시도 만 18세에 프로 데뷔했다. 그러니까 손흥민도 대단한 거다라고 이런 식의 평가들이 나왔었고요. 메시와 비교가 됐다. 예, 특히 그 칼츠의 기록을 깨니까 함부르크 지역지대 같은 데서는 함부르크의 보석으로 불렀어요. 손흥민 선수를. 그리고 이제 당시의 감독이었던 이제 아우민페 같은 경우는 손흥민에 대해서 관중을 부르는 선수이자 구단의 미래라고 평가를 한 데다가 아우민페 감독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슈투트가르트가 이제 2006-07 시즌에 우승했었을 때 감독이었거든요. 그때 마리오 고메스, 사미 케디라, 그리고 또 타스치 뭐 이런 유망주들이 대거 나와가지고 그때 깜짝 우승을 했었을 때였거든요. 슈투트가르트가. 그런 그 케디라랑 뭐 마리오 고메스 같은 선수들을 육성을 했는데도 내가 키운 선수들 중에서 가장 재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는 딱 바꿔 말하면 이제 고메스보다 재능이 뛰어난 선수다라고 얘기한 거네요, 거의. 예,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니스텔루이 같은 경우도 당시에 이제 함부르크 공격수였던 마치 어렸을 때 나 자신을 보는 것 같다. 예,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당시 함부르크는 반니스텔루이가 뛸 정도 팀이었다. 맨유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반니스텔루이가 와서 뛰었고 뭐 반데바르트도 있었고 정말 엄청난 함부르크에서 지금 차세대 함부르크의 메시로 불리는 유망주 손흥민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뽕이 아니라 독일 함부르크도 뽕이었다. 함부르크 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막상 출전 기록 전체를 봤을 때는 뭐 많지는 않아요. 저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참 뜨거웠을 때 아시안컵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부상도 있었고 잘하다가 아시안컵도 갔고. 예, 그 아시안컵 갔다 와가지고 체력적인 문제들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골도 없었고 좀 출전 시간도 줄어들기 시작하고 좀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였죠. 아직 프로 데뷔 시즌이니까 거기서 이제 아시안컵까지 갔다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컨디션 조절이 좀 안 됐던 부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때 한창 뜨거웠어요. 정말 아시안컵에 정말 어린 나이에 또 참가를 해서 골도 넣었고 조광래 감독이 전격 발탁을 했었고 이 당시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박지성의 뒤를 이을 차세대 유럽하다 엄청난 기대를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아주 뜨거운 관심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차 시즌에는 이제 조금 기록이 역시 기대보다 좀 저조했어요. 프리시즌에 6경기에서 15골을 넣었었거든요. 이때 또 나온 게 그 얘기죠. 역시 프리시즌 호날두다. 프리시즌에 가장 몸이 좋은 선수다. 근데 이제 정작 리그에서는 5골에 그치긴 했는데요. 이때는 팀 사정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때 그러니까 그 함부르크 역대 최악의 감독이라는 웨닝이 이제 감독을 맡았었는데 또 웨닝 감독이 중도에 그래서 성적 부진 후 굉장히 일찌감치 잘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르도소가 임시 감독을 맡았는데 카르도소가 프로 라이센스가 없었던 거예요. 감독 라이센스가. 그래서 2경기 맞고서는 더 이상 하면은 이게 강등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아르네센이 그때 단장이었잖아요. 첼시에서도 단장하고 PSV에서도 단장했던. 그래서 아르네센이 또 임시 감독을 또 잠시 맡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토스텐 핑크 감독이 뒤늦게 부임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건 팀이 혼란의 과정이었고 강등권까지 밀려났다가 간신히 잔류했던 시즌이었거든요. 이때부터 함부르크가 좀 어두움이 좀 그리운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함부르크 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팀이 침체되니까 약간 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황의조 선수가 전반기 때 굉장히 핫했잖아요. 거기서 11골을 넣었잖아요. 하지만 팀이 워낙 안 좋으니까 나중 가서 황의조 선수까지도 덩달아서 내려가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팀 분위기도 다운되고 동료들이 또 같이 잘해줘야 되는데 힘을 내기가 어렵죠. 그것도 만 19세 선수가 얼마나 보여줄 수 있겠어요, 말 그대로. 뭐 그때도 이제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팀의 주전자 선수들과 함께 성장했어야 되는데 팀이 혼란기다 보니까 살짝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기록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건 손흥민 선수의 포텐이 아직 터지지 않았을 뿐이다. 결국에 프로 3년 차에 리그 2자릿수 골을 넣게 됩니다. 33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2골 2도움 올리면서 이게 만 20세죠. 그럼 만 20세에 2자릿수 골 넣었다는 것만으로도 독일에선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과 또 국내 현지 중계와 이런 것들이 막 뜨거워졌었고 기대대로였다. 함부르크도 이제 역시 믿은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화제 중심이 됐던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함부르크 경기를 지켜보신 분들은 많이 이제 기억하실 라이코비치 좀 거친 선수, 터프한 선수인데 훈련장에서 사실 이게 이렇게 찍히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모든 훈련을 다 이게 뭐 촬영하는 거 아닌데 딱
그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왜 싸운 건가요? 이거 이게 프리시즌이었거든요. 예. 프리시즌에 피스컵 이제 가기 전이었어요. 예, 한국에 오려고 했었죠. 예. 그때 가기 전에 훈련 과정에서 라이코비치랑 서로 이제 거친 파울이 오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난 상태에서 라이코비치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고 하더라고요. 예. 손흥민 선수가 그걸 피하고서는 그래서 독일 현지에서 쿵푸킥이라고 표현했었거든요. 예. 이거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거는 라이코비치 선수가 맞긴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 과정, 그래서 라이코비치가 한동안 이제 완전히 2군으로 밀려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다툼 이후로 둘 다 어떻게 보면 남투국의 책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냥 1군에 있었고 라이코비치는 너 뭐 하는 거야? 이러고 2군행. 그랬는데 이때 또 공교롭게도 손흥민 선수가 주먹을 피했었다고 했잖아요. 라이코비치가 주먹을 휘둘렀을 때 그때 뒤에서 말리고 있었던 아슬란이 절친이었거든요. 절친이었는데 아슬란이 맞아가지고 부은 상태로 그래서 피스컵에 왔었을 때 제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아슬란이 왜냐면 손흥민 선수 절친이니까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뭐 아슬란 선수가 그래도 지금 괜찮다, 컨디션 좋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손흥민에 대해서는 손흥민은 내 형제와도 같다. 우리는 여가 시간에도 뭐 한국 음식을 같이 먹기도 하고 영화도 같이 보면서 그러고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스 때부터 손흥민은 떡잎부터 달랐다. 그 재능이 넘치는 선수였다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손흥민 선수 하면 지금 토트넘에서 훈련장 분위기를 이끄는 분위기 메이커고 항상 웃고 이런 난투극을 상상할 수 없는 손흥민 선수지만 그래도 이때는 손흥민 선수도 어렸고 또 그때 분위기, 팀 분위기도 좀 달랐겠지만 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당연히 또 응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먹질 했다고 나는 왜 그래? 이럴 게 아니라 사실 선수들이 그렇잖아요.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현지에서 사실 아시아 선수로서 또 겪는 또 허름도 알게 모르게 있었을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상황으로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함부르크는 손흥민 선수 지지해줬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쨌건 간에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피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우승을 차지했죠. 그 사진이 국내에도 많은 분들이 또 지켜봤고요. 또 아스날 같은 경우 말씀하셨지만 또 그 터키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의 형제의 나라 터키와 역시 친하다 느낌을 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아슬란과 친하긴 했어도 국내 팬들에게 또 함부르크 시절에 손흥민 선수를 가장 아껴준 인물 중에 하나가 맨유 시절 박지성 선수와도 잘 지냈던 루드 반 니스텔루이. 반 니스텔루이가 손흥민 선수의 좀 멘토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예 본인이 직접 그 멘토를 자처했었죠. 그래서 손흥민과 관련된 포스팅도 많이 올렸고 얘는 정말 크게 될 선수다라고 아예 올리기도 했었어요. SNS에. 그리고 또 이제 독일 현지에서 아예 아버지와 아들로 불리기까지 했어요. 손이니까.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반 니스텔루이 선수를 보면서 많이 보고 배우고 했었죠. 어렸을 때. 그런 득점 기술들을 근거리에서 그런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를 훈련장에서 맨날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좋은 거고 그게 사실 우리가 유럽 축구에 진출하는 유망주들에게 기대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또 하나 이런 반 니스텔루의 멘티를 받으면서 또 배우면서 좋은 패스를 줄 수 있는 베테랑이 있었다. 그러니까 딱 한 시즌만 함께 하긴 했는데요. 반델바르트가 이제 그 손흥민 선수한테 3도움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것도 손흥민 선수가 어쨌건 간에 그 함부르크에서 마침내 포텐이 터질 수 있었던 단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손흥민 혼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걸 이제 그 판데르바르트 선수가 해줬다는 거죠.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 함부르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선수들이 또 와서 뛸 정도의 명문 구단이었고 그런 구단의 유망주가 손흥민 선수였고 그 함부르크의 모든 지원과 자원과 환경을 다 흡수하면서 본인의 실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를 보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 진출할 때 피지컬적인 면 사실 뭐 아시아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그렇지만은 쉽지 않다 얘기를 보는데 손흥민 선수가 원래 호리호리했는데 점점 좀 강해졌어요. 그 영향이 지금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포스텐 핑크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 크로아티아 킥복싱 챔피언인 비도비치를 이제 피지컬 트레이너로 데려왔거든요. 근데 킥복싱 이 출신 챔피언이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피지컬 코치를 전문적으로 이수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킥복싱 챔피언을 한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했던 거였죠. 헬스 트레이너 같은 것들. 왜냐면 몸 만드는 걸 잘 아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했던 거였는데 둘이 토스텐 핑크 감독이 원래 그가 선수 시절 바이에른에서도 있었고 그 바이에른에서 이제 뭐 지도자 경력을 수업을 받고 했었다 보니까 그 시절에 이제 미넨에서 술집에서 만났었다고. 술집에서? 술집에서 만나고서는,
자네, 나와 함께 하세, 이러면서. 갑자기. 아니, 그러면서 이제 예. 그때부터 인연을 쌓아와가지고, 그래서 함부르크 감독에 부임하자마자 이제 이 사람을 데려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훈련 같은 장면들도 막 올라온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뭐, 이렇게 피지컬 훈련들 시키는 것들. 그러면서 조금, 함부르크의 피지컬 훈련이 그래도 조금, 중시 여겨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도 조금 벌크업이 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때 뭐 실제로 킥복싱 비슷한 훈련도 했다라고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헤드기어 차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는 약간 좀 그런 것들도 했었다. 무슨 두려움이죠? 뭐 공이 날라오는 두려움 이런 거? 모르겠죠. 라이코비치랑 싸울 때는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있었죠. 그래서 피했겠죠. 그러니까 날렵하게 킥복싱이니까 발차기도 하고 평소 비도비치 코치의 이 훈련이 손흥민 선수의 라이코비치 난투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눈부상을 피할 수 있었던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가 이런 정말 독특한 인연까지도 함부르크에서 좀 겪으면서 분명히 지금의 손흥민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모든 공격 라인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리고 하지만 가장 주 포지션은 왼쪽 윙포워드로 알려져 있는데 함부르크 시절에는 어땠나요? 함부르크 시절에는 뭐 반니스텔루이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부상도 많기도 했었고 그때는 나이가 좀 있었던 시기였고 공격수가 좀 없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최전방 공격수 가장 많이 뛰었어요. 스트라이커였네요. 29경기에서 8골을 넣었었거든요. 그리고 왼쪽에서 도리어 가장 적게 뛰었어. 왜 그런 거죠, 이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양발잡이니까 오른쪽 왼쪽 다 뛸 수 있다 보니까 이때 이미 왼발을 그렇죠. 그래서 왼발로 중거리 슈팅골도 많이 넣고 데뷔골도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거기서 그래서 골키퍼 이렇게 제끼고서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오른쪽에서 더 많이 뛰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도움이 됐었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피지컬 키운 것도 그렇고 반니스텔루이를 보고 배운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최전방에서 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가서도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무리 왼쪽이 가장 본인이 선호하고 본인이 가장 잘하는 위치라고 하더라도 어디 뛰어도 제 몫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아주 어린 나이부터 게다가 분데스리가도 만만한 무대가 아닌데 거기서 이런 여러 포지션을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의 멀티 능력에 굉장히 많은 또 도움을 준 것이고 또 사실은 그 손흥민 선수가 자서전에서도 고백을 했지만 이 왼발 능력은 이미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랑 훈련할 때 이미 엄청나게 쳤기 때문에 엄청나게 훈련시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물론 그 뒤에도 더 했겠지만 함부르크에 왔을 때 이미 그는 양발잡이였다. 그렇죠. 그래서 감독도 그걸 알고 아무데나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활약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 사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두각을 나타냈고 게다가 솔직히 그때도 아시아 선수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마케팅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뭐 프리미어리그에 많은 팀들이 한국 선수뿐만 아니라 실력이 좀 안 되는데도 뭐 일본 선수나 중국 선수 유망주들을 영입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럼 이때 사실 함부르크에서 활약할 때 손흥민 선수도 이적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스널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 토트넘도 이때 이미 영입을 하고 싶어 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리버풀도 당시에는 그냥 클럽 감독이 있기 전에도 그렇죠. 훨씬 전이죠. 그 도르트문트는 한국 선수를 굉장히 많이 원해왔었죠. 그리고 항상 클럽 감독이 워낙 손흥민 선수 좋아하니까 많이 자기가 맞기도 했었고 많이 당했죠. 그래서 연결됐었는데 선수 본인이 이제 레버쿠젠을 선택을 하게 됐던 거였죠. 근데 사실 말씀하신 뭐 토트넘 얘기도 알던 얘기고 뭐 도르트문트 얘기야 뭐 사실 도르트문트 공식 채널에서 얘기도 했었는데 아스널도 원했다는 게 좀 이색적이에요. 근데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관심 자체가 이때는 그 벵거 감독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세계적인 그 유망주들을 다 또 잘 수집하던 아스널이고 그리고 아스널이 그때 뭐 미하이치 류라든지 일본 쪽 유망주도 꽤 많이 계약을 하고 그랬었어요. 이나모토가 실제로 뛰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그런 대상 중에 한 명으로서 뭐 추진을 했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그때 이제 결정하는 과정에서 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큰 팀, 유명한 팀에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가 좀 성장하고 있을 수 있고 또 많이 뛸 수 있고 그리고 나를 무엇보다도 원하는 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팀들 중에서도 가장 나를 주전으로 중용해줄 것 같은 팀인 레버쿠젠을 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레버쿠젠에 가서 마침내 생애 최초로 챔피언스리그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레버쿠젠 시절의 이야기는 3편에서 이어집니다. 한준TV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스카우트 H 손흥민 선수 편 3편까지 정주행 부탁드립니다.